자, 안녕하세요. 지역사회 간호를 담당하고 있는 김희영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 6월 5일 시행되었던 지방직 지역사회 간호와 기출문제 총평 시작하겠습니다. 자, 문제 여전히 쉬웠죠? 그쵸? 되게 쉬웠습니다. 일단 이걸 잠깐 볼게요. 간호가정하고 개념에서는 6문제 나왔습니다. 보통 여기서는 6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쵸? 그리고 행정이 4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요 간호가정 개념 다음으로 많이 나온 게 역학이었는데 이 역학과 거의 대등하게 나온 게 행정. 그래서 행정은 점점 갈수록 많이 나오는구나 기억하시면 되고요. 역학 부분 여전히 한 4문제 정도. 이거는 기존에도 4문제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산업이 원래는 한 문제 정도 나왔는데 이번에 그래도 2문제 정도까지 나왔습니다. 많이 나온 편이죠. 근데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었습니다. 그리고 보건교육 하나 정도 나왔고 인구 쪽도 매년 한 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가족간호 당연 한 문제 정도 나오고 재난도 한 문제. 그래서 거의 예측대로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문제 자체도 너무 쉬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서울시 시험하고 많이 문제를 보시긴 하셨을 거예요. 서울시나 지방이나 거의 난이도는 비슷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95점 한 개, 만약에 실수로 한 개 틀렸다고 한다면 그렇고 한 개 틀리면 안 되는데 그래서 평균 95점 이상은 맞을 거다라고 예측을 해봤습니다. 자, 일단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A지역의 노년부양비 처음부터 이제 계산하는 문제가 나와요. 자, 부양비, 노년부양비 하면은 뭐 보내? 생산연령층, 그러니까 경제활동 인구죠. 경제활동 인구 수분에 그 다음에 노년부양비, 그러니까 65세 이상 노인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경제활동 인구수 하면은 거기에 15에서 64세 인구수예요. 320명이죠. 320명 분의 65세 이상 80. 그리고 곱하기 100을 하셔야지 보기 중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답은 25.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2번입니다. 자, 근로자의 건강관리 구분. 이거 너무 많이 쉬웠던 거. 근데 직업성 질병이야. 그럼 원하고 투 중에 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직업성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아, 직업병을 갖고 있는 건 아니야. 진전될 우려가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요 관찰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C1이 되는 거죠. 답은 1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우리 프로그램 평가할 때 평가 도구, 신뢰도,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타당도 있을 겁니다. 신뢰도는 뭐라 그랬어요? 검사 그러니까 측정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고 측정당하는 사람도 한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말 그대로 시간적 차이죠. 그래서 오전에 한번 측정하고 오후에 측정하고 또는 1시에 측정하고 2시에 측정하고 3시에 측정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 그럼 이거는 신뢰도가 높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타당도는 이제 정확도를 얘기하는 거죠. 정확도. 그리고 신뢰도는 일관성이 있느냐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중에서 신뢰도에 대한 문제예요. 자,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질문. 혈압계를 동일에게 반복 사용할 때 일정한 값을 갖느냐 요거죠. 그래서 답은 1번인 거고요. 그럼 반면에 4번 보세요. 설문지는 고혈압 관리 목표를 제대로 측정하고 있느냐? 이게 뭐야? 이게 타당도죠. 목표를 제대로 측정하고 있느냐? 이게 이제 타당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2번, 3번은 그냥 경제성인 것 같아요. 응답하기에 수월한가? 그 다음에 혈압계 구입이 비용이 경제적인가? 그래서 이거는 경제성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하여튼 2번, 3번은 그냥 무시해서도 될 것 같고, 1번 신뢰도, 4번 타당도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4번입니다. 자, 산업 또 나왔죠? 근로자 건강진단이요. 자, 근로자 건강진단에는 1차 건강진단이 있고 2차 건강진단이 있다. 1차에서 약간 의심스러워. 그럼 이제 2차까지 가는 거죠. 근데 1차 건강진단에는 일반 건강진단이 있고 그 다음에 특수 건강진단이 있고 그 다음에 배치 전 건강진단이 있고 그죠? 얘네는 규칙적으로 하는 거다. 1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규칙적으로 하는 거다. 근데 이것만으로도 커버가 안 돼. 갑자기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거야. 그럴 때 하는 게 수시 임시가 있다. 이렇게도 표현했고요. 수시 임시는 좀 구분을 하자라고 표현했어요. 자, 수시는 유해 작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고 여기는 임시는 유해 작업장에 일하시는 분은 물론 포함이 되고 플러스 일반 작업에 종사하는 분들도 해당이 된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또 질병으로는 두 가지가 좀 특징적이다라고 했고, 요 수시 같은 거는 직업성 천식, 그 다음에 직업성 피부질환, 요런 말이 나오면 우리 수시, 그리고 임시에서는 그런 말은 안 나온다라고 표현했거든요. 요 문제 보세요. 다 나왔습니다. 힌트가. 자, 근로자는 법적 유해인자에 노출된 작업이래. 그러니까 유해 작업 나왔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는 직업성 천식 나왔잖아요. 그럼 물어보나 마나 수시 건강진단이 되는 거죠. 답은 1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5번입니다.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력과 법적 근거,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그 법만 쫙 쓴 거, 그거를 보더라도 금방 알 것 같긴 해요. 일단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 하면은 농특법이죠. 농촌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이 제시가 되어 있는 거고요. 자, 보건관리자 하면 이건 산업장이잖아요. 산업안전보건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교육사 하면은 국민건강증진. 그렇죠? 그리고 국민건강증진법에는 보건교육사를 뽑는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은 혹시라도 나중에 공무원 되고 나서 조금 여유가 있으면 요거 공부해 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거 자격증 하나 따둬라. 언제는 크게 써먹는다라고 표현도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답은 3번인 거고요. 가정전문간호사 하면은 이건 이제 의료법에 제시한 것도 있고, 또 하나 만약에 한다면 이런 법도 있어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에도 여기 전문간호사도 쭉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이라고 써도 괜찮고, 그 다음에 의료법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하여튼 노인복지법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틀린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답은 3번이에요. 자, 6번입니다. 감수성이 있는 집단에서 감염성 있는 한 명의 환자가 감염 가능 기간 동안에 직접 감염시키는 평균 인원수, 그래서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기초 감염 재생산수죠. 그래서 기초 감염 재생산수는 원래 기초 감염 재생산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감염 재생산수가 있다. 알겠습니다. 기초감염 재생산수는 어느 지역에 면역력이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결국 모든 사람이 다 그 병에 민감해. 이런 상황에서 한 명의 환자가 몇 명에게 감염시키느냐, 이거를 보는 게 기초감염 재생산수라고 표현했고요. 결국 이게 1보다 크면 그 병은 뭐예요? 내가 한 명 이상에게 전염시켜. 그럼 이거는 유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1로 나왔어. 그럼 이거는 풍토병처럼 자리 잡고 있는 거죠. 1보다 작아? 그러면 그 병은 뭐 어때? 금세 종식될 거다라고 표현했었을 거야. 그런데 비해서 감염 재생산수는 솔직히 그 지역에 면역이 한 사람도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 뭐 영화로 보면 좀비 영화도 보면 좀비에게 물려도 난 아무렇지도 않아. 이런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이 감염 재생산수는 그 지역에 면역력이 있는 사람이 몇 명 있어. 면역력이 있다고 봤을 때 한 명이 몇 명에게 감염시키느냐. 이걸 감염 재생산수라고 하는 거고요. 코로나19 맨 처음에 터졌을 때는 그 병에 면역력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맨 처음에는 기초 감염 재생산수를 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처럼 예방접종을 하고 나면 면역력이 있는 사람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은 감염 재생산수를 구하겠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보기 중에서 그 두 개를 구분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보기 중에는 기초 감염 재생산수만 나왔거든요. 그래서 답은 당연히 4번이 되는 거죠. 이거는 뭐 다른 거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본 감염 재생산수를 안다면 무조건 답은 4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7번입니다. 자, 우리나라 사회보험이 아닌 것은, 그래서 이것도 제가 수업 시간에 맨날 그려드렸던 거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는 크게 3개로 나뉜다. 하나가 사회보험, 그 다음에 공공부조, 그 다음에 사회서비스. 3개로 나뉜다. 그러니까 사회보험 안에는 2가지가 있죠. 3가지가 있죠. 하나가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 또 하나 의료를 보장해주는 제도,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노인 장기요양보험이 있다. 그래서 3개가 있고요.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에는 산재, 그 다음에 국민연금, 그 다음에 고용보험 있었고, 의료를 보장해주는 제도에 산재가 또 들어갑니다. 그럼 이 산재하고 이 산재가 다른 건가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산재는 소득도 보장해주고 의료도 보장해주는 아주 좋은 제도다라고 표현했고요. 여기에 이제 건강보험이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공공부조는 또 다시 옆으로 바꾸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둘로 나뉘는데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 의료를 보장해주는 제도가 있다.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를 보장해주는 제도가 의료급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사회보험이 아닌 것이라고 했으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사회보험, 우리나라는 5대 사회보험 아실 겁니다. 5대 사회보험. 산재, 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노인장요양보험. 이거를 뺀 나머지를 답을 써주시면 돼. 그러면 답은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공공부조에 속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은 워낙 수업 시간에 좀 그려드렸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쉬운 문제다. 자, 8번입니다. 자, 노인장요양보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보시면, 이제 지금 집에 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근데 아들 부부가 3일간 집을 비워야 되는데, 결국 일정 기간 동안 보호를 좀 해드려야 돼. 그럼 일정 기간 동안이니까 당연히 단기 보호가 되는 거죠.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우리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크게 급여는 3가지로 나뉘죠. 3가지. 하나는 재가급여. 또 하나는 시설급여.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특별현금급여가 있다. 크게 3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재가급여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다라고 했고 이거 역시 문제도 재가급여 쪽일 겁니다. 재가급여의 종류에는 이제 방문, 간호, 그 다음에 방문 요양, 방문 목욕, 그 다음에 단기 보호, 그 다음에 주 야간 보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방문해서 간호해 주는 거고 방문해서 요양보호사가 오는 거, 그리고 방문해서 목욕해 주는 거고 단기 일정 기간 동안 그래서 월 9일은 넘어갈 수 없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주야간은 하루 중에서 일정 시간이라고 표현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3일 동안이니까 당연히 단기 보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 자, 9번입니다. 우리 역학적 연구 방법. 근데 이거 너무 쉽네요. 자, 보세요. 초등학교에서 식중독을 증상을 나타내는 학생군. 그럼 이거는 뭐예요? 환자군이잖아. 증상을 나타내는 학생군이니까 이거는 환자군이죠. 그리고 식중독 증상을 보이지 않는 학생군. 이건 대조군이죠. 결국 환자 대조군 연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두 번째 식중독 유발 의심 요인을 조사하고 식중독 유발 의심 요인과 식중독 발생과의 관계를 교차비. 우리 환자 대조군에서 교차비를 구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힌트가 2개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답은 환자 대조군 연구가 되는 거죠. 답은 4번. 자, 10번입니다. 이 문제도 제가 수업 시간에 이거 직접 그려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자, 우리 오마 분류체계 하면 제가 표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표를 직접 그려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자, 하나가 여기는 뭐예요? 영역이다. 그래서 영역에는 환경 영역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영역이 있다. 4가지 영역이 있다라고 표현했고요. 영역이 있었고, 여기는 이제 문제. 그래서 44개 또는 42개의 문제가 있다 표현했고, 수정인자 있었습니다. 수정인자는 말 그대로 대상자, 요 사건이 지역사회에서 일어난 거냐, 가정에게 일어난 거냐, 또는 개인에게 일어난 거냐, 이걸 규명하는 거고, 또 하나가 문제의 심각도를 규명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문제가 실제적인 문제냐, 아니면 미래에 나타나는 문제냐, 예방에 관련된 거냐, 뭐 이런 것들을 좀 물어봤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증상 및 징후. 네, 이렇게 했었고, 요거예요. 요거를 묻는 게 시험 문제 나왔었습니다. 얼마나 쉬워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4번 수정인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수업 시간에 워낙 많이 그려드렸기 때문에 딱 보는 순간 좀 나름대로 미소가 좀 지어졌을 겁니다. 자, 11번. 자, 지역사회 간호활동 중에 2차 예방. 너무 쉬운데? 2차 예방. 자, 옳은 것은입니다. 보건교사가 여성 청소년의 자궁경부암 예방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가정통신을 발송했대요. 물어보나마나 1차 예방. 자, 보건소 간호사가 결핵 환자에게 규칙적인 결핵약 복용을 지도했대요. 그러면 이거는
2차일 수도 있고 3차일 수도 있어요. 솔직히 결핵 환자한테 약 제대로 드시고 계세요? 라고 물어보는 건 3차일 수도 있거든요. 일단 2차도 되고 3차도 되는데 내가 3번 볼게요. 방문건강관리 전담 공무원이 제가 뇌졸중 환자의 재활을 위해서 딱 찍었네. 재활이라고. 그럼 이거는 3차가 되는 거죠. 자, 4번 보건소 간호사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흡연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교육했대. 1차죠? 결국 답은 2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3번이 3차라고 딱 찍었잖아. 나머지는 다 1차, 1차. 그럼 당연히 답은 2차, 2번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은 2번으로 하시면 되고요. 자, 12번입니다. 우리 그 학습이론해서 보시면 이것도 설명 들어갈게요. 크게 세 가지가 있었었죠. 하나가 행동주의, 그 다음에 인지주의, 또 하나가 인본주의. 그래서 크게 세 가지가 있다. 행동주의는 SR 반응, 자극이 주어졌을 때 바로 반응을 하게 하는 거다라고 했고, 인지주의 하면 SOR 반응, 자극이 주어졌을 때 바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내적 갈등을 느낀다라고 표현했고요. 솔직히 요 둘은 뭐예요? 학습, 그러니까 교육자가 주예요. 그런데 비해서 학습자 위주가 인본주의다. 그래서 학습자한테 교육자가 뭐 궁금하세요? 물어보고 궁금한 거 물어보면 그거에 대한 대답만 해주면 된다. 라고 반 게 인본주의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중에 행동주의에서는 자꾸 연습을 시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행동주의에서 연습의 법칙이 있다. 근데 연습만 시키면 또 안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때는 이 아이가 좋아하는 거를 보상해 줘야 된다라고 해서 보상의 원칙도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연습의 법칙, 보상의 원칙, 보상의 법칙 이런 것들도 기억하자라고 표현했고 요게 시험 문제가 나온 겁니다. 자, 채소를 먹으면 어머니에게 보상을 받았던 학습 경험을 통해서 편식을 하는 아동이 자발적으로 채소를 먹게 돼서 보상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럼 당연히 행동주의를 얘기하는 거죠. 답은 4번. 자, 13번. 자, 대피소 운영, 비상의료 지원, 중증도 분류. 시험문제 다 나왔네. 힌트 다 나왔네. 대피소 운영뿐이 아니라 중증도를 분류한대요. 그럼 당연히 사건이 터진 거겠죠. 그럼 사건이 터졌으니까 대응 단계가 되겠구나. 답은 3번. 자, 14번입니다. 자, 교육 중심 비만 예방 관리 사업 시 보건사업 유형에 관한 내용, 옳은 거를 고르래요. 자, 구조평가입니다. 투입된 인력의 종류와 수, 교육 횟수, 교육실의 넓이. 솔직히 구조평가하고 투입평가하고 제가 똑같이 취급해라 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정확히 좀 다르다라고 표현도 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평가는 병원의 구조를 보는 거죠. 이 병원이 3차 병원이야. 3차 병원답게 구조가 잘 돼 있어? 이런 걸 보는 걸 구조평가라고 하는 거고, 투입평가는 뭐라 그랬었어요? 내가 뭐 보건교육을 몇 회 했다. 그리고 또 상담을 몇 번 했다. 뭐 이렇게 이런 걸 우리 투입. 그리고 인원이 몇 명이다. 이런 것들을 투입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투입된 인력의 종류와 수, 교육 횟수 이런 것들이 투입 평가에 들어가요. 그런데 그래서 교육시의 넓이는 구조 평가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1번은 틀린 거고요. 자, 2번입니다. 교육 내용의 질, 교육 일정 준수, 사업 참여율 모두 과정 평가. 맞죠? 그래서 답은 2번인 거고요.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 사업 만족도, 목표 달성도, 우리 적합성에 대한 평가 기억하시나요? 그러니까 그 체계 모형에 따른 평가 범주 잠깐만 보겠습니다. 자, 체계 모형에 따른 평가 범주 하면은 요거죠. 물고기. 그래서 맨 처음이 투입에 대한 평가. 그리고 여기가 과정에 대한 평가. 그 다음이 결과에 대한 평가. 그래서 투입, 과정, 결과 평가. 그다음에 네 번째가 뭐 있었어요? 효율성에 대한 평가 있었고, 다섯 번째가 적합성에 대한 평가도 있다 표현했고, 효율성에 대한 평가는 투입분의 산출이죠. 투입분의 산출. 근데 적합성에 대한 평가는 뭐였었냐면 요구도하고 산출 간의 관계를 보는 거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당뇨 예방 교실을 열었어. 근데 거기서 제가 10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했단 말이야. 당뇨 교실에 100명이 참여했거든요. 근데 우리 지역에 당뇨 환자가 1000명이야. 1000명. 그럼 그걸 요구도라고 보는 거죠. 1000명. 그래서 저는 10% 적합한 사업을 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이걸 적합성. 결국 요구도하고 산출 간의 관계를 보는 게 적합성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래서 봤더니 3번 보세요. 사업의 만족도. 그럼 이거는
결과라고 볼 수 있고 산출이라고 볼 수 있고 목표 달성도 역시 볼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사업 만족도나 목표 달성도는 결과평가라고 볼 수 있겠네. 적합성 평가는 아니네. 그죠?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비만율의 변화 정도, 사업의 예산 규모, 사업 요구도의 크기, 그리고 그 정도. 요게 이제 결과평가가 아니라 이게 적합성의 평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비만율의 변화 정도, 얼마나 변화됐다. 그거. 그리고 사업 예산 규모, 이게 모두 적합성이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의 교육 인력의 전문성 같은 경우도 역시 적합성의 평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동그라미 3번은 사업 만족도 목표 달성들은 결과평가. 그리고 옆에 있는 교육 인력의 전문성은 만약에 고르라고 한다면 이건 적합성의 평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육 인력이 얼마나 전문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건 적합성이죠. 말 그대로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답은 그래서 2번이에요. 2번은 변함없이 맞는 내용입니다. 자, 15번이에요. 우리 지역사회 간호 활동. 우리 지역사회 간호 활동에는 그거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크게 3가지로 구분했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3가지? 동그라미 3개. 그래서 여기는 지역사회 간호의 대상, 지역사회 간호의 목표, 지역사회 간호 활동 있었었고, 지역사회 간호 활동에는 다시 4가지가 있다라고 표현했고요. 직접 간호 제공, 그 다음에 보건교육, 그 다음에 행정관리 있었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와의 연계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관리 쪽에 들어가면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감독, 감시라는 말이 나왔다. 이렇게 표현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감독은 사람에 대해서 신경 쓰는 거, 감시는 일이 얼마나 진행이 되느냐, 몇 월 달까지 하기로 했는데 제대로 한 거 맞아? 라고 보는 걸 감시.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신경 쓰는 게 감독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근데 정말 쉬운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 감시라는 제목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보기 중에 감시라는 말이 나왔으면 여러분 헷갈렸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왜냐면 문장 자체가 좀 헷갈리게 해놨거든요. 근데 다행히 보기 중에 감시가 없어. 감시 아니면 감독이야. 둘 중에 하나야. 그렇죠? 보시면 목표를 향해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여기까지만 보면은 감시죠. 예, 그런데 관련 기록을 감사한다야. 여기 이제 감독이었거든요. 그리고 도구 소독법, 물품의 비축, 상명자 간호 등등등이 원활하게 수행되는지 관찰한다. 그리고 지역사회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주민의 요구와 사업이 부합되는지도 파악한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 감시 아니야? 라고 또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다행히 보기 중에 감시가 없어서 그럼 답은 감독인가 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고 거기 나눠드린 해설 부분에 보시면 거기 써 있을 거예요. 감독을 하기 위해서 방문하기 전에 알아야 될 사항. 그래서 제시하고 있는데 요게 앞에 있는 문장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걸 답으로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조금 헷갈렸을래나? 하여튼 그렇습니다. 16번 가족 사정 도구에 대한 설명. 옳은 것입니다. 가계도하면 3대 이상 맞습니다. 그리고 그들 간의 정보, 이들 간의 관계. 이들 간의 관계라는 거는 누가 엄마고 누가 몇 번째 아들이고 누가 몇 번째 막내 딸이고 이런 거를 볼 수 있다는 거죠. 하여튼 이들의 관계를 도표로 기록하는 방법, 복잡한 가족 형태를 한눈에 볼 수 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내용이에요. 자, 두 번째, 가족 밀착도 하면은 상호관계와 밀착 정도를 도식한 거 맞아요. 근데 앞에 부분이 틀린 거지. 가족과 이웃, 외부 기관이 아니라 뭐예요? 동거하고 있는 가족이에요. 동거하는 가족 간의 상호관계 밀착 정도를 도식한 거를 가족 밀착도라고 하는 거고요. 자, 사회 지지도입니다. 가족 중에 부부를 중심으로 아니죠. 사회 지지도 하면은 가운데 동그라미 있고 다 동그라미 계속해서 있는 거 기억하시나요? 가운데 동그라미는 취약한 구성원이죠. 취약한 구성원이 제일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같이 사는 가족, 그 다음에 친척 이런 식으로 나와 있었거든요. 부부 중심 아닙니다. 그래서 3번도 틀린 거고. 자, 4번. 자, 가족의 역사 중에서 가족에게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되는 중요한 사건들을 순서대로 열거하고 그러기 위해서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랑 인터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할머니가 계신다면 할머니 결혼하시고 나셔서 혹시 집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때마다 어떤 병이 생겼는지를 연결을 시키는 거죠. 이게 뭐예요? 가족 연대기죠.
그런데 여기는 가족생활 사건이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고, 가족생활 사건은 파일이 있다 그랬죠. 체계화된 파일이 있어서 거기에 설문지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점수 이렇게 거기 체크를 하는 거야. 지난 우리 집에 1년 동안 또는 3개월 동안 일어난 사건을 체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체크하는 그 바로 옆에 문장에 점수가 있어. 그 점수를 다 더해서 몇 점 이상이면 아, 이거는 우리 집은 좀 있다가 병이 생기겠구나라는 걸 예측하는 거를 가족생활 사건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보기 4번은 이거는 가족 연대기를 얘기하는 거지 가족생활 사건은 아니에요. 그래서 답은 1번. 자, 17번입니다. 특이도를 얘기하네요. 특이도 하면은 뭐예요? 건강한 사람을 건강한 사람으로 받느냐? 그런데 비해서 민감도는 뭐예요? 아픈 사람을 받느냐? 환자를 환자로 받느냐? 이걸 얘기를 한 거였었습니다. 자, 특이도 하면 답은 1번이죠. 위암이 없는 검사자 중에서 내시경 검사에서 음성으로 결국 건강한 사람을 건강한 사람으로 나왔느냐라는 거고요. 2번은 뭘까요? 위암이 있는 사람 중에서 양성으로 나온 사람의 비율. 이게 민감도예요. 자, 3번. 위 내시경 검사에서 음성인 사람 중에 위암이 없는 사람. 결국 음성인 사람 중에서 진짜 환자가 아닌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음성 예측도를 얘기하는 거고, 4번. 양성인 사람 중에서 위암이 있는 사람의 비율을 하니까 이거는 양성 예측도를 얘기하는 거죠. 결국 문제는 특이도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답은 1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8번. 요게 많이 힘들었나요? 근데 제가 매치 모형 이거 나온다. 그리고 계속해서 단골 문제다. 그래서 좀 신경을 쓰자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공부를 하셨다면 금방 나올 거고요. 게다가 그 해설 부분에 보시면 우리 책에 있는 거 그대로 한번 여기다 복사해갖고 갖고 온 겁니다. 일단 해설 부분 또 볼게요. 매치 모형은 지역사회 보건사업 전략을 생태학적인 여러 차원의 단계적으로 영향을 주도록 고안된 모형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 문장이 그대로 나왔어요. 자, 문제를 보시면 첫 번째 점땡이 보세요. 보건사업 전략이 생태학적인 여러 차원의 단계적으로 영향을 주도록 고안되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대로 문장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우리 책을 봤다면 당연히 매치 모형이겠구나라고 답이 나와야 돼.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자, 질병이나 사고에 대한 위험 요인과 예방 방법이 알려져 있고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을 때 적합한 방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얼른 외우셔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문장에서 이미 힌트가 다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19번입니다. 자, 오렘의 자가간호 요구. 우리 오렘 하면은 이것도 조금만 설명 들어갈게요. 자, 오렘 하면은 자가간호 요구가 있다. 배고프다, 목마르다, 졸립다. 그리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자가간호 역량이 있다. 얘기를 했고, 얘네 둘 간의 갭이 형성이 돼. 그러니까 요구가 급증할 때 역량이 뚝 떨어져. 그러면 요 갭이 일어나는데 요 갭을 자가간호 결핍 현상이라고 표현했고요. 이 자가간호가 결핍된 사람에게 힘을 발휘하는 사람, 간호사의 힘, 간호 역량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럼 간호사가 힘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해주는 건 아니다. 간호 체계를 설계한다 라고 표현했고요. 간호 체계는 크게 세 가지죠. 전체적 보상 체계, 그 다음에 부분적 보상 체계, 그리고 교육적 지지 체계. 이렇게 있었었거든요. 이 중에서 뭘 물어보는 거예요? 자가간호 요구를 물어봤습니다. 자가간호 요구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었었죠. 일반적 자가간호 요구, 또 발달적 자가간호 요구, 그 다음에 건강 이탈 시의 자가간호 요구. 그래서 대부분 병원에서 만나는 환자들은 요 요구를 갖고 있을 거다라고 표현했었을 거고, 요거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당뇨로 진단받아 투약 중인 대상자가 식후 혈당이 420이었고 합병증 예방 식이 조절에 대해서 궁금해한대요. 그럼 당연히 건강 이탈 시에 자가간호 요구가 답이 됩니다. 답은 2번. 자, 마지막 문제. 행위별 수가제. 우리 엄청 많이 연습했던 행위별 수가제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자, 진료비 청구 절차가 복잡하죠. 행위 하나하나마다 점수를 매겨서 이걸 청구해야 되니까. 치료보다는 예방적 서비스? 아니. 예방적인 것보다 치료 위주의 서비스를 유도하게 되는 거고. 자, 양질의 의료 행위 촉진하는 거 맞죠? 그래서 장점이, 유일한 장점이 이거다.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받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의료비는 끝도 없이 올라간다. 억제 효과가 큰 게 아니라 상승 효과가 크다라고 해주시면 맞는 문장이 되는 거죠.
자, 어떠셨어요? 되게 쉬웠죠? 그래서 지방직도 지방직답게 문제가 아주 쉬웠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지역사회 간호는 정말 실수하면 안 되겠구나, 끝난 거겠구나 라고 생각이 드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기출문제 총평 김희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